왕의 위에 마법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왕은 왕국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그를 희생시키려 합니다. 소마는 머리를 써서 자기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이 됩니다.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대규모 전쟁을 막으려 하면서 하렘을 시작합니다. 전면전이 막 벌어지려 합니다. 소마는 완전한 현대 일본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괴짜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말 없는 그는 언젠가 되고 싶어 도서관에서 항상 공부합니다. 1인자가 되기를요. 그가 도서관에 있을 때 책장에서 책을 가지러 갔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요. 그는 이 사건에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그는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알 수 없는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높이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두려워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무 부상 없이 땅에 부드럽게 착지합니다. 그는 현기증을 떨쳐냅니다. 그리고 후드를 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쳐다보면서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것은 그를 약간 겁먹게 하지만 그는 용감한 척하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허세를 부리기로 결심합니다. 후드를 쓴 사람들은 그를 법정처럼 보이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매우 구식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남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과 인간의 혼합처럼 보입니다. 왕좌에 앉아있던 왕은 지금까지 일어나서 그를 왕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소마를 영웅이라고 부르며 혼란스럽게 합니다. 왕은 그의 부름에 응답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이것은 소마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는 어떤 전화에도 응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허락 없이 그의 자리에서 끌려와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내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에게는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그는 현재 마녀와 마법사가 있는 세계에 있습니다. 난쟁이와 엘프, 기사와 용이 있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존재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 작은 균열이 그들의 대륙 북쪽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수의 악마 무리가 그것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왕국들이 악마에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죽여도 항상 즉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의 왕국은 무한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불리한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소마, 왕을 바라보며 악마와 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당황한 듯 보이고 그의 신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혼돈 제국이라고 알려진 왕국 중 하나가 가장 강하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고 만약 그들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국은 그들에게 전쟁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소마는 대신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대신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웅을 소환하여 그 제국에 바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소마는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의 왕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는 왕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계획이었는지 빌어먹을 영웅을 왕국으로 불러들인 것이냐고.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숙하게 소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고 깨닫습니다.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여기서 도망치면 아마 쉽게 잡힐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 상황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처리하겠다고요. 그는 왕을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그를 혼돈 제국에 넘기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고요. 왕은 고개를 흔들며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소마가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그는 적어도 그가 아는지 묻습니다. 넘겨졌을 때 안전할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아니면 즉시 어떤 이유로든 그를 죽일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운에 맡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직접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왕을 보며 이 왕국의 마지막으로 영웅이 소환된 것이 언제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장관이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웅이 소환된 것은 500년 전이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노력했지만 아무도 소환할 수 없었다고 하자 소마는 즉시 압박합니다. 그들을 넘겨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습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웅을 소환해서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혼란스러워하고 소마는 결심합니다.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자이므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국을 혁명으로 이끌 영웅이라고요.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마는 왕에게 모든 재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정돈해서 왕국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자체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모두가 이 놀라운 연설에 기뻐합니다. 왕은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고 모두 방으로 들어갑니다. 소마는 지금 당장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냥 하기로 결심합니다. 왕과 장관으로부터 모든 재정 계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3일 밤낮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논의했습니다. 모든 재정에 대해 왕국을 위해 마침내 어떤 종류의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었고 다음날 그들은 모두 거대한 군중 앞에 모입니다.
소마가 매우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든지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은 그의 옆에 서서 왕인 자신이 결정했다고 선언합니다. 소마가 왕국을 통치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왕위를 소마에게 넘깁니다. 모두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소마보다 더 충격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죠.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왕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그는 외동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즈를 소마에게 순식간에 말이죠. 소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국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바꾸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방에 앉아 쉬지 않고 서류 작업에 몰두합니다.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말이죠. 잠도 자지 않고 말입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군복을 입고 아무 말 없이 들이닥칩니다. 소마는 너무 피곤해서 고개도 들지 않고 묻습니다. 그녀가 배운 사람인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리즈를 놀라게 합니다. 격렬하게 대답하며 그녀는 매우 박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마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수학 문제를 냅니다. 찾아보지 않고 말이죠. 그녀가 답할 수 있자 그는 서류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리즈는 그에게 다가가 그녀가 전왕의 딸이라고 알립니다. 이것은 소마를 서류에서 눈을 들게 만들고 그녀에게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항상 재능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전투에 능했고 최전선에서 돕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왕위를 포기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소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이상한 곳으로 소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보내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KS 왕국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에게 감명을 받아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왕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2에서 3년 동안 이 왕국에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이 다시 일어서고 재정적으로 더 안정될 때까지 말이죠. 그는 또한 그녀에게 약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가 원할 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즈는 그의 겸손함에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와 더 친절하게 대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에게 이미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왕국의 금고에 있는 쓸모없는 보석과 보물을 모두 팔았습니다.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고 보석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금고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많은 보물이 고대 유물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우 귀중해서 맥컬리. 그가 분류한 항목 목록을 보여주며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하지 않은 방법, 국가유산 품목이나 다크매직 품목을 판매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금은 장신구만 팔았습니다. 리즈는 이제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고 그의 다음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소마가 대답합니다. 당분간 카오스 왕국에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카오스에 직접 돈을 보내는 대신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들이 카오스 제국에 돈을 준다면 그녀가 옳다는 것이요. 그들은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지만 군대에 투자하면 그들은 그들에 맞서 싸우고 그들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왕국을 광범위하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숨겨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그가 알지 못했던 속성입니다. 왕국은 매우 오래된 학교 지역처럼 보입니다. 현대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왕국이 많은 현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치품은 다른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입니다. 꽤 현대적인 발명품입니다. 조명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하물며 전구는 더욱 놀랍습니다. 모든 거리에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밤에도 집들이 조명됩니다. 이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마법 때문입니다. 대륙은 마음대로 빛, 열,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매우 편리합니다. 사제 중 한 명이 그에게 멍청하게 생긴 조각상에 손을 대라고 말하는데 만약 그에게 마법적 친화력이 있다면 멍청한 조각상에 손을 대는 즉시 알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현실에서 벗어나 검은 배경에 밝은 빛들이 번쩍이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LSD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그것이 마법의 작용임에 틀림없다고 깨닫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사제가 그에게 마법적 친화력이 있으니 마법을 연습하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를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읽고 쓸 수 있는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서류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신은 의자에 앉아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자신의 마법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3개의 펜으로 옮깁니다. 펜들은 즉시 알아서 서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4번째 펜으로 시도하지만 작동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3개의 물체가 그의 한계임을 깨닫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리즈가 그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오고 마법 펜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마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소마는 그녀에게 방금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리즈는 쉽게 믿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묻기도 전에 그는 그녀에게 일하라고 시키고 엄청난 양의 서류 작업을 그녀에게도 줍니다. 그들은 모두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소마가 눈을 부릅뜨고 올려다보기 전에 그들 모두가 지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리즈에게 걸어가 그녀도 소파에서 매우 귀엽게 자고 있습니다. 그녀를 잠시 관찰하다가 사랑스럽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줍니다. 하지만 리즈는 그와 같은 변태들에게 익숙해져서 즉시 깨어나서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소마는 그녀에게 그냥 자고 있는지 보러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둘 다 말에 올라탑니다. 리즈는 평소처럼 놀랍니다. 남자가 고삐를 잡아야 하는데 소마는 말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최대한 꽉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모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놀랍도록 낭만적인 여정은 거대한 들판 근처에서 끝납니다. 하얀 들판에 도착한 소마와 리즈는 내립니다. 소마는 리즈와 함께 걸으며 들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나라 전체가 쓸모없는 면화밭으로 가득 차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한때 면화가 매우 귀중한 상품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농부들이 대규모로 면화를 재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말이죠. 그 결과 왕국 전체가 면화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농작물 대신에 말이죠. 그랬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번 돈으로 쉽게 수입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면화를 재배하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수요는 높지 않은데 공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면화 가격이 폭락하여 아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나라가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리즈는 슬퍼합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패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소마에게 사과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를 도와 나라를 되살리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크라는 남자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경비대장이라고 말이죠. 그는 그들과 함께 앉아 붙습니다. 소마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말이죠. 소마는 솔직하게 이 나라에는 쓸모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는 아크에게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훈련된 인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이죠. 아크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리즈와 소마는 나중에 차를 마시며 소마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리즈에게 묻습니다. 방송장치가 있는지 말이죠. 리즈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종류의 장치를 말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공공용으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외치네요. 이것은 소마의 계획에 완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장치로 데려가라고 말하며 설명합니다. 그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력을 모집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미 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마는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선발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1년의 필기 시험을 치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일꾼으로서 성으로 데려가집니다. 소마는 이 전략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매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국의 문맹률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약 30%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필기시험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적성입니다. 그가 얼마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는 그녀에게 이 일련의 시험이 영향력에 대해 고위 귀족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최고의 아카데미에 보내 교육을 받고 자리에 앉히기 위한 돈. 궁정에서 권력의 자리요. 그것은 전형적인 족벌주의입니다. 그녀는 이 폭로에 충격을 받고 그가 무엇을 제안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그는 스스로를 배치합니다. 리즈와 함께 방송장치 앞에 서서 시작합니다. 왕국 전체에 방송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완전히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아 그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가 매우 높은 적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개 라운드를 제안합니다. 전문 분야 또는 모든 종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거나 문맹일 수 있습니다. 부유하거나 찢어지게 가난하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술뿐입니다. 강점과 적성. 다음 날이 밝아오고 모든 사람이 모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기 위해 궁궐 안에 소마왕이 직접 선택할 것입니다. 소마는 리즈와 함께 그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 선발이 시작됩니다. 그는 알아차립니다. 단 5명만 이 선발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아크가 왕을 소개하자마자 그들 모두가 그의 앞에서 절합니다. 아이샤라는 키가 크고 피부가 검은 소녀를 제외하고 모두 절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사 엘프 부족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바치지 않은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크는 화를 내며
즉시 절하라고 하지만 소마는 그를 막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며 재빨리 특별한 마법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모든 것을 없앱니다. 이 엘프에 대해 알아보고 깨닫습니다. 그들은 전투 능력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뛰어난 전사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전사는 아니지만 뛰어난 전사 중 한 명입니다. 왕국 전체에서요. 그리고 소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엘프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축복받은 숲이 그들이 사는 곳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아무 이유 없이요. 그녀와 그녀의 부족 사람들은 숲을 매우 잘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녀는 또한 소마가 매우 지적인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입니다. 사람이고 숲을 구할 전략을 고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소마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재빨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숲이 얇아졌는지 묻습니다. 아이샤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소마는 이러한 기술이 비교적 현대적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숲이 저절로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종종 오래된 나무들이 캐노피 전체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햇빛이 숲 바닥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묘목이 자라지 못합니다. 또는 어린 나무가 자라지 못해 숲바닥 전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를 대체할 어린 식물이 없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전체가 침식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막대한 자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소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소마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를 위해 싸우고 그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경호원으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숲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말합니다. 소마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에 오르는 소녀는 아름다운 주나라는 하녀인데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왕국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는 역대 최고의 가수라고 합니다. 장관에 따르면 주나는 매우 아름다웠던 인어의 긴 혈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을 흔들어 배를 난파시키곤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따랐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목소리 스토마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래가 그녀의 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러 모든 사람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왕국 전체에 방송되는 동안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녀의 노래는 대부분 슬프고 우울합니다. 소마는 그녀에게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노래를 외울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소마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그녀에게 이어폰을 주어 노래 중 하나를 듣게 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노래. 그녀는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분위기가 맞습니다. 확인. 그녀는 이어폰을 소마에게 돌려주고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소마가 바지에서 꺼낸 새로운 장비에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준비를 하고 시작합니다. 노래를 매우 아름답게 부릅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훌륭한 노래. 소마는 그녀에게 한 번 듣고도 노래를 기억하는 능력에 정말 감명받았다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부르는 능력. 다음으로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뚱뚱한 바보입니다. 폰초라는 이름의 그는 매우 초조해 보입니다. 그리고 돼지처럼 땀을 흘리고 그는 일어나서 왕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넘어집니다. 바보처럼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설명합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그가 대식가이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요리. 그는 예상했습니다. 소마는 그의 얼굴을 비웃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소마는 달려옵니다. 그와 악수하고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오기를, 그리고 그를 고용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폰초에게 말합니다. 온 왕국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그와 같은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폰초는 자신감을 잃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평생 뚱보라고 불려왔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마는 다르지만요. 소마는 그가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근에서 벗어나 번영으로 되돌릴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후보는 이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모입니다. 소마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카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소마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동안 자신도 소마를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국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문학을 읽는데 열광적입니다. 그는 매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소마는 그의 말투에서 즉시 깨닫습니다. 그는 카즈에게 묻습니다. 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마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카즈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소마의 단 하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소마가 생각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소마가 뚱뚱한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만약 뚱뚱한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왕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뚱뚱한 사람이 나타난 후에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믿게 만들었습니다. 소마가 실제로 약간의 머리가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실 카즈는 너무 감명을 받아서 물었습니다. 소마에게 자신의 부관이 되어달라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오른팔이자 조언자가 되도록 해달라고요. 소마는 카즈의 의사결정 능력에 감탄하고 그를 자신의 조언자로 고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람은 토모라는 논리입니다. 그녀는 늑대입니다. 모든 종족의 모든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족의 동물들과요. 매우 긴장한 것 같고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리즈는 늑대 부족 구성원들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왕국 안에서요. 소마에게 그녀가 난민일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하지만 그는 말을 걸지 않고 그녀는 더욱 겁을 먹습니다. 소마는 내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왕좌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걸어가 웅크립니다. 그녀 앞에서 웅크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소마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소마는 재빨리 정신을 차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요. 그는 일어나서 왕좌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지금은 모두 해산하지만 토모를 그의 방에서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요. 토모, 리즈, 아크, 소마와 장관은 모두 소마의 방에 모여요. 토모는 소파에 앉아 있고요. 소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토모가 한 말을 들었는지 물어봐요. 그의 귓가에 속삭인 말을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어요. 거의 속삭이는 소리였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리고 아무도 그녀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을 수 없었대요. 소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왕국의 다른 누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서요. 그것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가 말하려는 것은 누구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고요. 전 왕국을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그는 마침내 밝혀요. 토모가 동물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마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는 것을요. 리즈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소마에게 악마는 다른 종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없대요.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들의 언어를요. 그들 자신의 길드 외에는요. 소마는 그녀를 보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토모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인 이유라고요.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그보다 더요. 리즈가 물어봐요. 토모가 언제 악마 종족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요. 그러자 그녀는 얼마 전 숲에 있었을 때라고 대답해요. 그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조사하러 갔대요. 그녀의 공포에 질려요. 그녀는 키가 작은 악마 종족의 사람을 발견해요. 개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녀는 악마가 자신의 언어로 조용히 하라고 말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며 소리를 멈췄어요. 악마는 이에 놀라서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가 말하는 것을요.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해요. 갑자기 그들은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가 오고 악마는 그녀에게 도망가라고 말해요. 나머지가 그녀를 본다면요. 그녀를 죽이려 했을 거예요. 그녀가 그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 상황에서 도망치면서 리즈는 소마를 보고 묻습니다. 인간과 악마 사이에 어떤 종류의 타협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들이 수많은 인간을 죽였기 때문이지만 소마는 반박합니다. 소마는 인간도 수많은 악마를 죽였다고 말하며 제안합니다. 이 전쟁 전체가 그저 큰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리즈는 잠시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는 아크에게 토모에게 즉시 왕족 수준의 경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장관은 말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토모처럼 가난한 소녀가 늘 왕실 경비병의 보호를 받는 것이 이상할 것이기 때문이죠. 소마는 생각해보고 그가 옳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이죠. 장관은 그가 토모를 딸로 입양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입양하기 전에 누군가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소마는 리즈의 아버지가 토모를 입양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왕실에 보호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토모는 그들을 보고 말을 끊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난민 캠프에 살고 있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당연히 토모가 입양되면 토모의 부모님은 왕의 친척이 되고 여기 성에서 함께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쁨에 비명을 지르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중에 소마가 리즈의 방에서 쉬고 있을 때 폰초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리즈와 함께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고 폰초는 감사해합니다. 그의 왕실 와이번을 사용하게 해준 소마에게요. 덕분에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매우 쉽고 빠르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폰초가 다음 요리를 가져오자 모두 끔찍해합니다. 그것은 슬라임 몬스터였죠. 모두가 역겨워하는 것 같았지만 폰초는 앞치마를 두르고 슬라임을 밀기 시작해요. 조리대 위에 납작하게 펴서 작은 국수 가닥처럼 잘라요. 물을 끓이기 전에요. 소금과 함께 넣고 채소와 육수를 조금 넣어요. 완성된 요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먹음직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소마는 그 요리가 라면처럼 보인다고 말해요. 그의 세계에서 가져온 것 같고 앉아서 먹기 시작해요. 한입 베어 물어보니 기분 좋게도 라면 맛이 나요. 그리고 시끄럽게 후루룩 마시기 시작해요. 천천히 다른 사람들도 맛을 보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들의 방송은 끝나요. 그것으로 끝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돼요. 곧 그 지역의 모든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선보였던 모든 요리들요. 그리고 곧 그들은 섞기 시작했어요.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 식사를요. 왕좌의 방에서 경비병 중 한 명이 그를 불러요. 그에게 총리가 왕과의 아련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소마는 가요. 법정에 들어가 카즈와 총리를 만나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의 앞에서요. 그는 그들에게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말하라고 해요. 총리는 그가 전 왕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해요.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 새로운 피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요. 빛을 발하고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요. 오래된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 새로운 기술로 처리함으로써요. 소마는 이 갑작스러운 사임에 매우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에 대해 물어요. 그들만큼 똑똑하고 현명한 총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총리는 소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카즈를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그의 제자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총리 자리를 맡을 준비가 되었다고 믿어요. 미래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소마는 카즈를 바라봐요. 거기에 서 있는 카즈는 그가 바로 완벽한 후보자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아요. 그는 장관의 사임을 수락하고 임명해요. 카즈를 새로운 총리로요. 카즈는 소마를 올려다보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휴가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해왔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이렇게 일한다면 소진될 것입니다. 소진되면 주변 사람들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처음에 소마는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휴가를 내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소마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휴가를 내야 한다고요. 나머지 일은 다음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조언을 따르고 리즈와 데이트를 주선합니다. 아이샤가 그들을 호위하는 가운데 리즈는 처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소마가 휴가를 낸다는 사실에요. 소마에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소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저녁 동안 휴식을 취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리즈는 왕과 여왕이기 때문에 외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군사학교 제복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고 자신도 하나를 입습니다. 그들은 아이샤를 보호자로 데리고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돌아다닌 후 그들은 주나의 카페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스에 앉아 편안한 간식을 먹습니다.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꽤 시끄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테이블에서 나는 대화 소리입니다. 그 테이블에는 여우소녀와 붉은 머리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소마는 어쩔 수 없이 듣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 전체를요. 여우소녀의 이름은 케이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할이라고 불립니다. 할은 케이트에게 새로운 왕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왕 자신이 매우 어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고 아마도 경험이 부족할 사람을 따라야 할까요? 전장에서요. 그러나 케이트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은 지능과 전략 면에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할은 혈기가 왕성하고 오직 전쟁만을 원합니다. 전투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카르멘 공작에게 가서 그의 군대에 합류하겠다는 거냐? 케이드가 질색하며 절대 그런 말 다시 하지 말라고 하잖아. 카르멘 공작은 아무 이유 없이 신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니까. 할은 오히려 그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소리치고 신왕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해. 그때 소마가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가서 할에게 왜 신왕을 싫어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봐. 할은 그를 올려다보며 네가 뭔데 끼어드냐고 묻지만 케이드가 소마를 알아보자마자 당황해하는 것 같아. 그들은 모두 다른 테이블에 앉아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할은 계속해서 소마에게 누구냐고 물으며 시비를 걸려고 해. 그러자 아이샤가 즉시 그의 손을 잡아 비틀고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뭉개버려. 소마는 그만하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케이는 할이 다칠까봐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봐. 소마는 장난을 그만두고 할을 바라봐. 그러고 나서 그에게 아직도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물어봐. 할은 소마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러자 즉시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어. 소마는 그에게 왜 카르멘 공작에게 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 하지만 할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소마는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해. 그와 함께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카르멘 공작에게 가고 싶다면 그는 분명히 그래야 해.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으니까.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소마는 그와 심리게임을 해. 왜냐하면 그는 할과 케이드 모두의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니까. 그는 그에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 일단 반대편에 서게 되면 싸워야 할 거라고. 케이드와 싸워야 할 거라고. 그리고 그녀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그녀가 다치면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에 위해 허락되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 그녀가 죽어가고 구할 수 있다 해도 그는 군대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거고 그들은 그것을 반역으로 여길 거라고. 할은 침묵 모드로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동안 그가 반대편으로 가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면서 소마나 케이드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요. 소마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음날 그는 리즈와 차를 마시며 설명합니다. 자신의 암흑 마법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무생물 4개를 조종할 수 있다고요. 리즈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하지만 그는 법정으로 불려갔습니다.
받았습니다. 마그나 가문이 수장이 그를 만나러 와서 참석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소마는 즉시 그들을 만나러 갔고 얼굴에 상처가 많은 할 글레이브와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소마는 왕좌에 앉고 글레이브는 소마에게 즉시 사과하기 시작하며 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할이 그런 말을 했고 키에게서만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말합니다. 소마에게 아들을 훈계했고 아들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소마는 마그나 가문이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약속합니다. 마그나 가문이 지지를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소마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마는 그들의 충성심에 감사하며 할을 처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을 처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글레이브가 이미 충분히 처벌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글레이브에게 케이드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실 경비대의 마법사 중 한 명으로 삼고 할도 왕실 군대의 장교로 임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가까이 지내며 지지할 수 있도록요. 며칠 후 마침내 서류 작업의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서류 작업은 소마의 암흑 마법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전체 기간 동안 서류 작업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회의를 소집합니다. 전체 기간 동안 서류 작업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들이 모이자 그는 그들에게 관대한 연설을 합니다. 그들이 왕국의 진정한 보물이라고요. 그들 덕분에 그는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그것은 왕국 전체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고 심지어 식량 부족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놀라운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추가 돈을 지불하고 싶었지만 지금 왕국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왕실 포도주 저장고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가장 놀랍고 깊은 풍미의 빈티지 와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병 전체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팔아도 되고 마셔도 됩니다. 그건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자들 전체가 이것에 기뻐합니다. 소마에게 관대함에 감사하며 와인 저장고로 달려갑니다. 리즈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일주일 휴가를 주는 것이 현명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잠시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을 중 한 곳의 해안에 항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왕국 내 거의 무역의 매우 전략적인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을 창출합니다. 마을이 제공되었던 장소에 마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을 제공합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배는 세금과 통행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불법 거래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들의 코앞에서 떨어진 것 외에도 그는 항구에 도착하여 거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낮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식량 작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는 국가의 식량 부족 문제를 줄여줄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식량 작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공급이 제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날 소마, 리즈, 아이샤는 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작은 마을로 갑니다. 아크는 이미 그곳에 있으며 모두를 위해 텐트를 쳤습니다. 그는 환영합니다. 소마와 그가 물어볼 때 건설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크는 마을 원로들이 해안에 항구를 건설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마을에 건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가 물어볼 때 이 위견 불일치에 대한 이유에 대해 아크는 장로들이 만약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면 매우 오래된 전설을 믿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 지역에 건설되면 물의 신이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괴물을 보내어 지역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물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흥미로워 보이며 아크에게 장로들에게 데려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아크는 그를 집중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소마가 장로 중 한 명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앉아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장로는 소마에게 만약 그가 저쪽에 항구를 건설하면 물의 신들이 반드시 복수하여 그 지역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소마는 물의 신들이 언제 무엇을 파괴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이 올 줄 알았는지 묻자 장로는 그것이 일어났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여기 살았을 때 전설에 따르면 바다 괴물이 오기 직전에 땅이 발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잠시 후 괴물이 도착합니다. 바다에서 나와 무엇이든 삼켜버립니다. 가는 길에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소마는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날은 끝내기로 하고 성으로 돌아가 카즈와 아르칸을 방으로 불러 이 공경에 대해 논의합니다. 카즈는 소마를 보며 신화를 믿느냐고 묻지만 소마는 당연히 바다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괴물이지만 그가 믿는 것은 신화는 항상 어떤 진실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가 건설 장소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믿는 모든 지역을 표시할 것입니다. 카즈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고 그에게 신화 속의 존재를 두려워하는지 묻습니다. 바다신 소마는 그에게 당연히 바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신이지만 그는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쓰나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소리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지진이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이 지진 후 쓰나미에 매우 취약해야 한다고 믿으며 앞으로 생각하고 항구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소마의 건설 계획이 시작되고 할은 모든 육체 노동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스에게 묻는 쓴 불평을 시작합니다. 금지된 군대가 도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습니다. KT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작업에 복귀하라고 말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녀는 기술적으로 그의 상사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그녀는 군대가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 작업이 더딘 이유는 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해야 할 도로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그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소마와 KT가 만든 맛있는 버거를 먹었습니다. 그 버거에 들어간 신선한 채소는 근처 마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새로 건설된 도로 덕분입니다. 그녀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도로는 식량 가격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할은 왕의 훌륭한 성견지명에 놀랍니다. 바로 그때 소마가 리즈와 함께 들어옵니다.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하고 할은 즉시 일어나 왕에게 경례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에게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새로운 도로를 걸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 또래의 사람을 찾게 되어 기쁘기 때문입니다. 소마는 도로 건설 과정을 리즈에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도로가 어떻게 건설되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를 알려줍니다. 어떤 발광 미끼로 작동되는 가로등을 보여줍니다. 야간 조명을 위한 식물과 보호용, 일시적으로 심어진 나무. 갑자기 야생동물의 유입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전령새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아이샤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편지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치명적인 산사태에 대해 알립니다. 그것은 마을의 절반을 삼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아이샤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소마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상황에 접근합니다. 그는 즉시 키에게 그녀 자신을 포함한 그룹을 동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와 함께 다크엘프 마을로 갈 첫 번째 구조팀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잠시 아이샤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울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녀의 마을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외국인이었고 길 안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리즈에게 서둘러 궁전에 가서 동원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구조팀을 보내고 하키아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다크엘프에게 구호품을 보내라고 소마는 아이샤에게 요청합니다. 그녀의 마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자 이틀이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군대입니다. 행진. 그는 그들의 도착 시간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용한다면 재해 발생과 구조팀 도착 사이에 3일의 기간을 허용한다면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그들의 이상한 라이언 중 하나가 달려오고 소마는 아이샤의 마을로 구조팀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가 왕실 마차와 함께 가는 동안 그들은 마침내 저녁에 마을에 도착하고 아이샤의 아버지는 왕에게 환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자신을 워든이라고 소개합니다. 소마는 그에게 더 나은 시간을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라고 말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워든은 소마에게 100명이 생명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40명이 직 실종 상태라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에게 실종자 명단을 작성하고 각 사람의 이름이 발견되는 즉시 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워든에게 산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의 움직임을 감시할 사람을 배치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수행할 구조 임무에서 이시아는 감시 역할을 자원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존재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녀가 숲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처럼 토론 후 소마는 수색 및 구조팀에게 연설하며 도로를 놓도록 격려합니다. 건설 기술을 잘 활용하도록 말합니다. 그들이 발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종자를 철저히 수색하기 위해 땅을 파내야 합니다. 사람들을 파는 곳에서 소마는 갑자기 멈춰 쓰러진 나무 줄기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지만 홀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홀이 나중에 그 지역을 파자 그는 인간의 손을 보고 충격을 받아 트렁크를 끌어당깁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이 땅에서 끌려 나옵니다. 소마가 그곳에 누가 묻혀 있는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소마는 그에게 실종자를 찾기 위해 조각된 나무 쥐를 보여줍니다. 장소에서 소마의 구조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소마가 쥐들을 조종했어요. 마범으로 의식의 일부를 쥐들과 공유했어요. 펜과 마네킹에게 했던 것처럼요. 수색은 종료되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의 생사가 확인되었으니 보대님, 소마의 적절한 개입에 감사드립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생명을 잃었지만요. 갑자기 보덴의 딸 중 하나가 공주님이 도착했다고 말하러 왔어요. 두 번째 구조대와 함께요. 하지만 구석에서 울고 있는 남자가 너무 늦었다고 말하자 소마가 설명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른 활동들이 있었다고, 구조대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고, 부상자를 돌보고 손상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과 같은. 하지만 이 남자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 죽은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하자 보덴은 즉시 말을 끊고 소마에게 설명하기 전에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의 동생 롭인데 재난으로 아내를 잃었고 그의 외동딸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롭은 비통하게 울어요. 그가 숲을 너무 헌신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왜 숲이 그의 아내의 목숨을 앗아가는지요.
보대는 위로합니다. 그를 위로하고 슬픔을 애도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라고요. 나중에 아시아는 말합니다. 소마에게 롭은 나무 벌채에 반대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그가 이전에 제안했었고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산사태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소마는 설명합니다. 제나는 단순히 불운한 경우였다고 덧붙여서 잦은 강우량도 항목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궁전으로 돌아가는 동안 리즈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소마는 자신이 더 쓸모없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리 재난에 대비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완전히 집중해서 다른 중요한 문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며칠 후 주나는 소마를 찾아와 그가 많은 서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침대 위에 있자 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불평했고 그의 건강에 해로운 수면 습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마, 마음이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녀는 그의 침대로 걸어가 앉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눕기를 청하고 그가 눕자 손바닥을 그의 이마에 댑니다.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어루만져 줍니다. 공주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칠 때는 언제든 자신을 불러도 된다고 하죠. 놀랍게도 소마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고 주마는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가 잠든 동안 달콤하게 불러줍니다. 한편 궁극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자 머리를 한 카르멘 공작은 소마가 왕위를 찬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왕국을 통치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고요. 공작 부인은 소마가 그들의 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카르멘은 소마가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충성스러운 모든 최고 책임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작은 왕국을 직접 통치할 의도가 없습니다. 오직 전 왕의 복귀를 바랄 뿐입니다. 왕에 대한 그의 충성심 때문이죠. 다른 공작의 이름은 캐스터입니다. 그 또한 소마에 맞서 반란을 일으킬 위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가 인기를 얻기 전에 전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엑셀 모두의 애정을 얻기 전에요. 엑셀은 그들 모두에게 다른 왕국들, 예를 들어 아메고니아 같은 곳이 그들의 반란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소마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캐스터는 아메고니아가 말했다고 합니다. 소마에 대항하여 증원군을 보내줄 위향이 있다고 합니다. 공작 부인은 그들의 제안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소마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보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엘프리덴을 공격하기 위해 혼란을 야기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인들이 모두 전투에 참여했을 때요. 갑자기 캐스터의 딸인 칼라가 방으로 뛰어들어 만약 아버지가 소마와 싸운다면 선언합니다. 당신도 그의 편에서 싸울 거라고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아마도니아의 장난기 많은 통치자 가이우스는 카르멘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소마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그를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부르면서요. 그가 보냄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르멘을 돕기 위한 증원군을 보내서요. 소마를 돕기 위한 증원군을 카르멘에 대항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엑셀 부인이 위심했던 대로 그의 아들 율리우스 왕자는 그를 지지하지만 그의 딸 로라 공주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지지하고 엘프리덴의 땅을 질투할 뿐입니다. 왕궁에서 매시간 번성하고 있습니다. 소마는 폭력을 사용하여 왕국을 보호하려는 계획에 대해 하키아와 상의합니다. 소마는 원래 왕국을 보호하려 합니다.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 그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단호한 어조로 지금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소마는 명령합니다. 그들이 정복 계획을 시작하라고. 다른 한편으로 가에우스는 군대에 침략 명령을 내립니다. 엘프리덴 영토, 특히 알타무라의 곡물 도시를요. 그가 소마가 공작들과 싸우고 있다고 가정하는 동안 가에우스는 조상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되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50년 전이 일이지만 그의 멋진 연설이 끝나기 전에 한 장관이 콜베르가 달려와서 그를 방해합니다. 콜베르는 고개를 숙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굶주림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이우스는 절뚝거리며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발로 찹니다. 장관은 여전히 그들이 인류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우스와 그의 아들은 콜베르의 말을 너무 완고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해고합니다. 콜베르는 복싱에서 막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링에서 가이우스의 딸입니다. 그녀는 왕국에서 탈출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에서 탈출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가 알기도 전에 그는 중력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한편 소마는 리즈를 불러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비디오 채팅이라고 부르는 것을 새 공작과 하고 있습니다. 소개 후 그는 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을 반역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엑셀은 그에게 공작형에 대한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의 연합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군대를 그의 지휘 아래 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스터는 이에 반대합니다. 그것이 부패를 조장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소마는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대는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메도니아 같은 이웃 적들과 맞서 싸우고 캐스터를 설득하려 합니다. 자신의 통치하에 부패가 만연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요. 소마는 그에게 실패하고 부패한 왕이 되는 경우 자신의 목을
욕을 치러 오라고 합니다. 논쟁 끝에 레이디 엑셀은 소마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모든 군대도 소마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캐스터와 카르멘은 결정을 고수하며 이전 왕이 소마 카스토르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캐스터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카르멘과 힘을 합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요. 카르멘은 마침내 소마에게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작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인 후 소마는 요청을 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카르멘과 카스토르 모두 동의하라고. 만약 그들 중 누가 패배하더라도 그들의 부하들은 정복자에게 충성하게 될 것이라고요. 마침내 리즈는 공작들이 여전히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를 자르고 소마의 곁에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유나는 여공작과 소마 옆에 나타나 셀이 그의 편에 서게 된 이유가 되어줘서 고마워합니다. 리즈 또한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완전한 지지 또한 받고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전투날 게이우스는 군대에게 엘피덴을 기습 침공하라고 전투 함성을 외칩니다. 그는 군대와 함께 엘피덴의 알타미라에 도착합니다. 그는 도시에 배짱 없는 영주 중 한 명에게 도시 문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그 남자는 금지된 군대가 고이우스를 사랑하는 그룹과 이 이유로 그의 두개골을 부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또 다른 그룹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합니다. 율리우스는 아버지에게 금지된 군대의 어떤 구성원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경비병을 속이라고 조언합니다. 군인이 군대를 통과시키도록 한다면요. 하지만 게이우스는 교활한 개자식이라서 그가 문을 열자마자 그 남자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소마는 이미 자신의 왕국 입구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케이스의 도움으로 대지 마법과 다른 건설 노동자들의 노력으로요. 이제 상대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쓸모없는 것에서 전환합니다. 활과 화살을 사용해서 거대한 대포 사격수의 고용으로요. 일단 그들이 대포를 쏘면 요새 벽에 덴트를 만들고 하울은 키위스에게 묻습니다. 공격을 막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벽을 짓는데 다 써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침 어둠의 엘프 시르라는 자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대포알 중 하나에 화살을 쏩니다. 즉시 그것을 쪼개버리고 그는 표현합니다. 산사태에서 그의 딸을 구해준 하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유적지에서요. 그리고 그의 딸은 하울처럼 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것이 속으로 그를 꽤 짜증나게 하지만요. 아크는 왕립 군대에게 대포만을 향해 돌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적군 병사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이것은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카르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침착합니다. 그는 걱정하는 장군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군대가 대포로 한 움직임은 쓸모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마의 만병에 맞서 싸울 4만 명이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나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소마를 그의 군대로 유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마가 도시에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공격 당시 그의 군대의 눈에 띄는 방어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악한 표정으로 카르멘은 모든 것이 그의 사악한 마스터 플랜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반면에 가이우스는 알타모라 시를 정복하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사들에게 준비하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 함성을 듣고 충격을 받고 로드 와이즈가 돌아옵니다. 더욱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는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더 공격적인 군대의 절반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이아는 가이우스에게 제공합니다. 그의 인내심에 대한 대가로 약간의 금가루를 줍니다. 그는 가이우스에게 간청합니다.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다음 날까지 기다려달라고요.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금가루 봉투 위에 와이즈 가이우스를 지지하도록 군대의 나머지 절반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결국 줄리어스는 그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와이즈의 탄원에 동의하게 합니다. 가이우스를 지지하도록 군대의 나머지 절반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결국 줄리어스는 그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와이즈의 탄원에 동의하게 합니다. 알고 보니 바이스는 엘프리덴의 반역자가 아니었어. 엑셀과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던 거지. 그는 그들이 가이우스에게 이를 수 있는 막대한 양의 금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공작 부인은 금으로 시간을 버는 데는 어느 정도 지혜가 있다고 그에게 말해. 소마가 계획했던 대로 말이야. 만약 소마가 정오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 닭살 커플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진행 중인 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에게 말해. 수줍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알을 보호하듯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해. 전쟁 내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다음날 아침 카르멘의 군대는 여전히 요새를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어. 하지만 키스는 적들이 새로운 대형을 채택했고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 왜냐하면 그들이 더 직접적인 전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야. 금지된 군대에게 훨씬 유리하지. 반면에 가이우스는 아들과 함께 웨이스트와 거래를 했던 장소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가 동의한 조건이 충족된 것을 보고 가이우스는 그들에게 전장을 공격하라고 명령해. 갑자기 와이번들이 몰려들어 요새를 향해 빠르게 향하고 있어. 홀은 그들이 카르멘의 군대를 돕기 위해 오는 증원군이라고 생각해. 글쎄, 무대 뒤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전날 밤에는 붉은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캐스터의 오른팔이 그에게 도시가 대피했고 다른 나라의 공군들이 그와 합류하고 싶어한다고 말하러 왔어. 하지만 그는 완전히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반역의 영광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누구와도 말이야.
하지만 그는 소마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 비록 그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말이야. 그는 소마가 깜짝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했어. 현재 그의 행방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말이야. 그들이 여전히 이야기하는 동안 카를라는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말해. 소마의 군대가 발견되었다고 말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배가 한 척밖에 없어. 시야에 들어오지. 바로 그때 소마가 캐스터에게 페이스타임 통화를 요청해. 배가 즉시 듀크의 성으로 끌려가는 동안 캐슬과 카스토르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카스토르는 소마가 그렇게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소마는 카스토르에게 승리팀에 합류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는 항복하는 것과 같이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명성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마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카스토르는 그의 딸에게 저주받은 대포를 침묵시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칼라는 공군을 소마의 배로 향하게 하여 그를 생포하려 합니다. 그들은 인상적인 대형을 이루고 배를 향해 발사하지만 배는 반격합니다. 그들의 공격에 놀랍게도 공격자 중 한 명이 배의 바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칼라는 그들에게 치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그녀는 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지만 만약 리즈 공주가 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주를 해칠 수 있는 배의 어떤 부분도 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대포 발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적군은 보이지 않고 꼭두각시 손만 있습니다. 칼은 그 순간에 벌어진 게임을 이해했습니다. 배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마는 그의 주요 목표인 카스터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소마가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카스터는 소마가 어떻게 몰래 들어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놀라워합니다. 소마는 그가 레드시티의 청사진을 통해 비밀 통로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소개가 끝난 후 카스터는 소마에게 그의 충성스러운 하인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탈만에게 공군을 이끌도록 합니다. 그가 소마에게 졌을 경우에 대비해서요. 소마는 그의 직원에 대한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카스터에게 항복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그는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남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이샤는 즉시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서서 소마에게 물러서라고 말하지만 카스터는 만약 그가 진정으로 영웅이라면 그에게 직접 맞서라고 조롱합니다. 재빨리 아이샤는 훨씬 더 큰 칼로 그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그는 피합니다. 공격을 피하고 그녀를 어린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스윙으로 아시아는 그를 벽으로 던져버리고 아시아는 그녀의 잔혹한 힘에 감탄합니다. 아시아는 바보인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마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힘만 있다면요. 소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이런 충성을 받을까 궁금해합니다. 이 정도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말이죠. 갑자기 리즈가 어디선가 나타나 기습 공격을 합니다. 왕자에게 공격을 가하고 마법을 사용하여 얼음 속에 가둡니다. 함정 애차는 재빨리 칼로 얼음을 깨고 공격합니다. 캐스터를 쓰러뜨립니다. 공주는 캐스터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싸웠다고 말하며 비록 패배했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리즈에게 물었습니다. 소마는 좋은 왕인지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잘 대해줘서 아버지와 싸울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함이 폭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리즈는 즉시 캐스터의 목에 노예 목걸이를 채웁니다. 목걸이가 감지하면 주인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목이 졸리고 머리가 잘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입니다. 곧 카를로가 걸어들어와 바닥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노예 목걸이를 보고 즉시 칼을 뽑습니다. 리즈는 재빨리 그녀에게 목걸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마에게 멍청한 짓을 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으로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마는 약속을 지키고 임시로 임명합니다. 톨만을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금지된 군대의 지휘 아래 톨만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궁금해하지만요. 공작과 그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입니다. 소마는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의 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홀머는 군대를 소집하여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카르멘의 공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즈는 카르라를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는 못생긴 갑옷 안에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힌트를 줍니다. 소마는 그림을 그립니다. 리즈가 카를라의 목숨을 살리고 척으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소마는 걱정합니다. 범죄를 간과함으로써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까봐 말입니다. 반란에 카를라가 그를 돕기 위해 저지른 반역 행위. 카를라는 리즈에게 애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마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수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다시 엘파이덴의 요새로 거절했습니다. 케이드와 하리 공군이 그들을 향해 오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케이드는 소마가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파스토르 탈만은 군대에 카르난의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주거 지역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솔만과 할은 서로를 축하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비록 그들 모두 적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그들의 대화를 관찰하던 칼은
칼이 매우 격식 없는 태도로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리즈는 그녀에게 소마가 정말 멋지다고 말합니다. 한편 카르멘의 장군들은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공군의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소마가 이제 완전한 하늘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한 군대. 카르멘은 그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소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장군들은 그러나 군대는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무고한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에 숨어있는 동안 이러한 이기적인 제안들은 놀랍습니다. 카르멘을 놀라게 하고 그는 마침내 장군들의 본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는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목에 노예 목걸이를 채워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소마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할 것입니다. 카르멘은 또한 그의 오른팔에게 노예를 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에 목걸이를 걸고 소마에게 전면 항복을 발표합니다. 메시지가 란달의 평화 깃발이 개양되었다는 소식이 소마에게 전해졌고 소마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은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늙은 카르멘은 킹 알버트가 준 값비싼 와인 한 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리즈가 결혼할 때마다 술에 취할 계획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있었을 때 그 선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잡혀서 그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독백을 방해하며 베오울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뛰어들어옵니다. 소마가 이 도시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카르멘의 군대만 데려갔다고 하자 그와 함께 먼 곳으로 향했다는 소식에 카르멘은 너무 기뻐 소마와 리즈에게 경의를 표하며 술병을 든다. 카를라는 상황 변화에 혼란스러워하고 소마와 리즈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이 카르멘 공작이 계획한 것이라고 말한다. 소마는 공작들과 싸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편이었던 유일한 사람은 공작 부인이었다. 손녀딸과 소마의 관계 덕분이었다. 소마에 대한 지지는 부족했지만 카르멘 공작은 놀랍게도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군대 내 부패한 관리들을 폭로하고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이것은 왕국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고 그는 카르라에게 미안해한다. 불행히도 만약 정보가 유출될 경우 카르멘 공작의 희생이 헛될까봐 두려워 그녀의 아버지는 비밀 계획에 참여하지 못했다. 카를라는 카르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말을 듣고 이해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가이우스와 함께 알타모라로 돌아왔다. 그와 그의 어리석은 아들은 낭비에게 교훈을 가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가 벽에 오르는 것을 보고 가이우스는 공작 부인이 나타난 것에 놀란다. 잠시 후 그는 그녀가 아마 계속 그곳에 있었고 소마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아들은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아버지에게 즉시 후퇴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시 후퇴해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엑셀이 포터를 만들어 방송을 내보낸다. 소마는 자신이 내전을 승리했고 이제 모든 군대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한다. 그는 또한 가이우스를 폭로한다. 분쟁을 이용하여 알타모라를 장악하려 한 것을 폭로한다. 전투가 계속되자 아우구스투스는 가이우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금지된 군대가 아미도니아 수도 반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도시를 불태우기 위해서 아미도니아 공주에게 아버지의 군대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돌아오는 길에 매복 공격을 당했고 그들의 병력 절반이 금지된 군대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러나 율리우스와 가이우스는 추가 병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주변 마을들로부터 온 병력이었지. 하지만 그들이 수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엘피돈이 그곳을 정복하고 깃발과 깃발들을 휘날리고 있었어. 이것을 본 가이우스는 반 전체가 정복당했다고 생각하며 완전히 낙담하지. 하지만 그의 아들이 성을 발견하고 엘프 기병 깃발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금지된 군대를 제거하라고 명령해. 소마는 이 소리를 좋아해. 정면 대결이 있을 거라는 뜻이니까. 그는 군대에 교전하라고 명령하고 아크는 명령하지. 그의 부하들에게 특별한 대형을 갖추라고. 전투가 시작되고 대립하는 군대는 엄청난 무력으로 싸우지만 케이가 판도를 바꿔. 그녀는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아미도니아 군인 일부를 가두지. 흑 바리케이드 안에 홀은 군인들을 향해 불타는 창을 던지고 그동안 소마는 무언가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고 카를라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알고 싶어하지. 그는 그녀에게 상황이 정말 끔찍해지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간청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부하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는 최근에 자신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는 겁쟁이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임시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결심해. 그리고 완전한 지위를 맡기로 하지. 전장의 왕으로서 가이우스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아 이미 지친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낸 것을 후회하며 율리우스에게 말하지. 도망치라고. 그들은 패배했다고. 율리우스는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주저하지만 결국 그는 군인들과 함께 전장을 탈출해. 소마는 가이우스가 돌진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아 정예 부대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직접 주력 부대는 후퇴했지만 그는 카르라에게 말하지. 노예 목걸이의 주인을 리즈로 재설정할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의 마지막 유언은 리즈가 왕국의 다음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거야. 카를라는 그런 어리석은 요청에 응하지 않아. 소마가 명령하면 그녀가 가이우스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마가 명령
명령을 내리고 그녀는 호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아크는 군대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가이우스를 향해 창을 겨눕니다. 하지만 시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체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더블 칼라는 가이우스를 재빨리 발견합니다. 그리고 개시 공격을 시작하지만 그는 쉽게 막아냅니다. 둘 다 똑같이 강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나타나 가이우스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그는 꼭두각시가 어떻게 자신을 이길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꽤 웃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소마는 칼라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가이우스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자 소마는 그의 꼭두각시를 조종하여 일격으로 공격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칼라에게 꼭두각시에 불을 붙이라고 지시합니다.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가이우스에게 불이 붙은 후 소마는 칼라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전장에 나와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화를 냅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리즈가 너무 슬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우스는 불길에서 나와 여전히 소마를 향해 돌진합니다. 비록 그가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요. 여러 개의 화살이 그에게 발사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던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소마에게 칼을 던지지만 다행히 칼은 소마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소마를 해치지 않고 가이우스는 마침내 포기하고 땅에 쓰러져 죽습니다. 누군가가 가이우스가 보여준 용기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사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역사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주님, 로라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혼자서 어리석은 늙은 아버지를 애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날 리즈는 소마가 실제로 오랫동안 아미도니아를 점령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니다. 그가 국경에서의 사상자를 최소화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는 하클리아의 조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국경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요. 아미도니아 군대가 쉽게 그의 다음 행동을 알아낼까 봐 두려워서요. 그리고 그는 가짜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불괴물들을 풀어 공격하는 거죠.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나도록 말이에요. 실질적인 대피 명령 없이 말이죠. 아크는 소마에게 로라가 도시를 떠났다고 알립니다. 재무장관과 몇몇 관리들 그리고 율리우스와 함께요. 몇몇 병사들과 함께 서쪽으로 떠났다고요. 그래서 소마는 관리들을 유인할 관료들을 요청합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오도록요. 그들이 아미도니아 개발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푼초는 아미도니아 재무부에 충분한 식량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합니다. 오히려 무기가 풍부하다고 말이죠. 이에 소마는 말합니다. 무기를 팔고 식량을 전국적으로 배급할 것이라고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요. 그래도 식량이 부족하면 그들의 왕국에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요. 긴급한 문제로서요. 또 다른 관리가 아미도니아 군인들의 사기가 높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왕국의 다른 도시들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소마는 다른 도시를 점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문제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는 이미 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인류를 단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인류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군사력을 사용하여 마족 왕국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아메고니아의 수도인 반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아미도니아는 그 조약의 서명국이기 때문에 제국은 극단적인 수단을 써서 그에게서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왜 그는 일어날 일을 알고도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선언에는 미래의 제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비밀 조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쟁 이후 엘프하이트와 왕국에 대한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크는 소마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해합니다. 공교롭게도 소마는 유나를 소환합니다. 그녀는 해군 제복을 입고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수행하도록 초대했다고 말이죠. 로렐라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것이죠. 잠시 후 뉴스캐스터가 방송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프이덴 왕국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소마가 어떤 형태의 오락쇼를 준비한 것 같네요. 아시아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녀는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소마가 화면에 그녀와 함께 나타나자 아미도니아 사람들은 가이우스를 물리친 사람이 그렇게 젊은 남자였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소마는 엘프리돈의 첫 번째 뮤지컬 쇼를 개최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어린 소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공연을 합니다. 그녀의 귀여운 작은 노래를 부르고 다음 발표자는 주나입니다. 주나가 공연하는 동안 소마는 아이샤에게 깜짝 게스트를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무대에 오를 사람이지만 그는 아이샤가 주저없이 그의 뒤를 봐주길 바랍니다. 아이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보겠다고 가슴을 칩니다. 소마는 어색하게 얼굴을 돌립니다. 그녀의 대포알 같은 흉부가 보이는 것을 보고 말이죠. 그렇게 튕기는 것을 보고 말이죠. 주나의 공연은 관중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소마는 깜짝 게스트를 초대하여 공연합니다. 그는 아미도니아의 마가리타 중장이라고 소개하며 아미도니아 국가를 부를 것입니다. 관중들은 충격을 받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국가를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모두 경의를 표합니다. 그녀가 마치자마자 그녀는 소마에게 이제 자신의 머리를 쳐도 좋다고 말하지만 소마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아미도니아 국가가 기본적으로 엘프리딘으로부터 빼앗긴 땅을 되찾는 노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마는 엘프리딘에는 그런 어리석은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고 좋은 나라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편 소마의 예측대로 제국에 대한 예측이 현실이 되려 합니다. 인류 조약의 최전선에는 대혼란 제국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매우 아름답고 상냥한 여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성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여동생 진은 그녀에게 반으로 점령된 도시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마와 도시 해방 협상을 위해서 말이죠. 제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의 최근 정복 이후에 말이죠. 다시 서류 작업이 많네요. 우리 주인공은 그가 짊어져야 할 과도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근 반을 인수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반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억압 끝에 다시 일어서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로라는 아버지로부터 권력이 빼앗긴 이후로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유를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동생에게 왕좌를 차지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마 덕분입니다. 방송에서 그의 동기부여 연설 이후에 그는 세금을 낮추고 상품 유통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입니다. 그가 수도와 그녀의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해 말이죠. 소마는 군대가 그들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판초와 합류하는데 판초는 그에게 매혹적인 것을 가져옵니다. 환각 효과가 있는 백합 식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백합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식량 품목이었죠. 그러나 뿌리를 수확하기 위해 사람들은 오랑우탄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중독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백합 식물의 환각 효과에 소마는 묻습니다. 아미도니아에 오랑우탄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판초는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이미 연락했다고 합니다. 토모에게 오랑우탄과의 거래를 협상하도록 말이죠.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인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대마통을 말이죠. 백합 뿌리를 수확하는데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판초는 백합으로 스튜를 준비합니다. 뿌리를 넣고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줍니다. 나중에 소마, 루나, 토모는 시장에 있고 소마는 토모가 쇼핑하러 달려갈 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를 씁니다. 루나는 그를 더 가까이 당겨 팔을 잡습니다. 그가 잘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시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안전하다고 그녀는 제안합니다. 그들이 그의 입양된 여동생 토모를 위해 쇼핑하러 가자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라고 말이죠. 루나는 그녀를 따라가서 예쁜 드레스를 몇 벌 고릅니다. 하지만 소마는 못생긴 신발 한 켤레를 골라서 장관은 군사적 비유를 사용하여 그에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흥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마는 눈치를 채고 모든 것을 루나의 손에 맡깁니다. 소마는 왜 군사적 비유를 써야 했냐고 묻고 그는 요즘 매력적이지만 교활한 작은 악마를 상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미도니아의 공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쇼핑 후 토모는 정말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옷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그녀의 오빠에게 감사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준 선물에 대해 신발이 꽤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소마는 또한 루나에게 무당벌레 머리핀을 선물하고 그녀는 됩니다. 당황하며 그에게 감사합니다. 루나는 그에게 리즈에게 선물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그는 그녀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격식을 차리지 말고 그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대입니다. 그에게 기대어 그를 장난기 많은 바람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가판대 중 한 곳에 들릅니다. 간단히 요기를 하고 토보는 소마의 허벅지 위에서 잠이 듭니다. 몇 분 후 뉴스캐스터는 예보합니다. 날씨가 엘프 라이딩과 벤 모두에서 맑을 것이라고요. 그들이 세탁하기에 완벽한 날씨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석방송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면 그곳에는 진이 있습니다. 제국의 유포리아 지도자. 그녀의 경비병들이 그의 경비병들을 제압한 것을 보고요. 소마는 그녀에게 그렇게 대담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영토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루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마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진은 그녀가 위미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요. 소마에 대해 들었던 모든 소문이 사실인지요? 그녀는 그에게 소마가 현명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파산한 왕국의 경제 상황을 바꿔놓은 통치자라고요. 오래 지속되는 해결책을 고안한 사람이라고요. 창의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또한 그가 병적인 여성 편력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전 왕의 딸과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왕실 하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낄낄 웃기까지 합니다. 그녀도 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웅은 그의 명성에 말을 잇지 못하겠군요. 그 소문이 거짓이라면 장은 그의 계획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동생을 이용해서 소마에게 아미도니아 왕국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녀의 약하다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는 장이 그런 명망 있는 여동생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녀는 제국 성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은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 소마에게 여동생은 성녀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성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칭호가 소마 같은 젊은 남자들에게 바람직한 효과를 준다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마는 자신만의 어리석은 칭호를 생각해냅니다. 가이라고 부르며 소마에게 그 이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잠시 후 장은 소마에게 그는 신하들과 정말 잘 지내는 재미있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왕국이 정말 안정적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장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는 성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소마는 자신의 임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모두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관여하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아메도니아의 석방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에서 말이죠. 장은 뉴스 방송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마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혁신적인 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보석 방송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실제로 꽤 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온 세상에서 즉시 말이죠. 장은 소마에게 제국을 대신하여 사과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를 그의 세계에서 소환한 것에 대해 말입니다. 소마는 그녀에게 제국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엘프리덴을 위한 인신공양으로 소환되었을 뿐입니다. 엘프리덴을 대신해서 말이죠. 엘프리덴 왕국은 인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것의 수혜자였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그들의 경제 상태로는 기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웃 왕국만큼 많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악마에게 희생제물로 영웅을 소환해야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실제로 진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진 1526 00 57 55,566 00 57 57,100 진은 아무도 영웅 소환이 성공하거나 엘프리덴 왕국이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528 00 57 59,966 00 58 00 633 하지만 소마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제 소마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531 00 58 05 03300 58 07 400 그리고 그는 진이 아메고니아 땅에 대한 자신의 관할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보호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마는 그들이 타협점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은 그가 자신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즉시 떠나려고 돌아섭니다. 어쩐지 소위 협상이 예상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38 00 58 22,033 00 58 24,600 그들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토멜은 신이 나서 숙녀들에게 자신의 새 드레스를 보여줍니다. 1540 00 58 26,600 00 58 28,833 그리고 소마는 아이샤에게 그녀를 위해 산 립스틱을 줍니다. 아이샤는 자신의 선물에 신이 났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왕을 위해 더 여성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리즈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질투심에 불탑니다. 그래서 소마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목걸이를 줍니다. 그녀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소마는 이 가족이 기쁨과 웃음을 나누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